70년에 등장하여 당대를 풍미하던 케이스학교 일결가하고 경제학의 혁명을 몰고 온 합리적 기대 이론에서는 다음 같은 두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개입을 도울 수 있는 정책 효과에 강한 회의를 표출한다. 문장이 길어요. 쓸데없이 깁니다. 맨 첫 앞부분은 거의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요것만 의미가 있겠죠. 요게 화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화제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추가 정보는 이것과 이것의 회의를 표출한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해요. 회의라고 하는 건 의심을 품더란 뜻이니까 어떤 학파가 등장해서 그 학파가 자기가 부정하는 무엇을 명시한 거예요. 이걸 그냥 A라고 부르겠습니다. 학파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 A는 정부 개입과 정책 효과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 의심하는 거죠. 자, A의 첫 번째 주장은 시장은 상황 변동이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요. 언제나 수급 균형을 이룬다. 다시 말해 수급 균형이 없는 때는 없어요. 즉 가격은 항상 즉각적.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죠. 가격은 즉각적 조절이 되고 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 보자. 두 번째 문장은 A 학파의 주장 첫 번째인데 이 이론에 따르자면 시장은 언제나 수급 균형을 달성하고요.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지도 초과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왜 했어? 여기서 정부의 개입이 애초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알아서 부족하지도 않게 초과하지도 않게 균형을 달성할 거니까. 굳이 정부가 왜 개입하냐? 이렇게 이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장은 가게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 단순하죠? 얘랑 얘가 여기 포함되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죠. 상식 테스트. 경제 주체는 크게 3개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워요. 누구야? 두 개는 여기 써있고 나머지 하나는 어이 그래 고마워. 정부죠. 그래서 그 경제 주체는 언제나 취득 가능한 모든 정보의 분석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경제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꾸준히 자기들의 모형을 경제 예측, 소예측에 맞춰서 최신의 것으로 개량한다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주장에서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장에서도 말했듯이 경제 주체가 항상 경제 결정을 합리로 내리고 최신의 것으로.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즉각적으로 조절되는 것과 최신의 것으로 개량한다는 것은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우리의 화제고요. 이걸 A라고 부를 거고요. A는 두 가지에 대해 회의를 표하고 주장을 두 개 펼쳤는데 첫 번째 주장은 시장이 즉각 수용하며 수급은 언제나 균형을 달성한다. 가격도 즉각 조절된다. 그다음 경제 주체는 정보 분석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최신의 것으로 예측한다. 여기서 비문학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런 말을 읽었을 때 콧방귀를 뀌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 뒤집어지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은 경제신문 중에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말이 그대로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늘 부정되고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니까. 자, 첫 번째 학파의 주장 이어집니다. 과거의 정보들의 전적으로 의존한 미래를 예측하는 적응적 기대이론. 자, 그러면 반대가 되는 혹은 A와는 뭔가 다를 이론이 등장했어요. B라고 하겠습니다. B의 특징은 과거의 정보에 의존하고요. 과거의 경험, 같은 말이죠.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믿고 기대를 변경하기보다는 과거의 변수들, 과거란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고요. 동향을 눈여겨본 다음 점진적으로 견해를 조정한다. 점진적이라는 말을 읽고 출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지는 못 알아봐도 곤란하고요. 왜냐면 앞에 문단에서 즉각적이란 말을 2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즉각적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또 여기도 최신의 것으로 늘 개량한다고 하는 것과 점진적이란 말은 반대니까. A, B 학파 이론이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합리적 기대 이론, 즉 A에서는 사람들이 세계적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요.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그러면 누가 봐도 반대죠? 새롭게 행동을 조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B로 본다면 B학파의 이름은 이거고요. B학파는 과거에 의존해서 새 정보가 따위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B약파를 포기하고 다시 A로 돌아가서 하지만 A는 B와 달리 신속히 조정한다고 했으므로 여기가 출제 안 될 리가 없고요. 또한 A와 B의 차이점은 과거냐 최신 정보냐, 과거냐 즉각 조정이냐 이런 것들이므로 둘의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 정도면 뭐 대놓고 써주는 거죠. 이거 물어볼 거야 이렇게요. 1문단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1문단이고 1문에서 나온 정보는 하나의 화제의 추가적인 주장, 세부 정보 2개, 그 다음에 그 화제와 상반되는 이론 또 하나, 상반된 이론이 첫 번째 이론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메인 화제니까 혹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상술이 되겠죠. 그 다음 문단 처음을 봤더니 사람 이름이 2명 나오는데 2명의 이름은 A에 속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이름 전혀 안 중요하니까 A의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A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론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거를 쓰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나왔었으니까 이 내용을 또 한 번 말한 거예요. 굳이 안 그래도 될 텐데 친절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예를 듣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싸그리 다 예인데,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항공사의 주가를 올려보려고 스톱. 정부가 항공사의 주가를 올려보려고 1문단에 어디야 통하는 말이 돼요? 여기죠. 1문단 내용이 그 다음 문단에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 내용이 통하는 거. 정부의 개입. 또 올려보려고 항공사의 주식을 대량 구입. 이건 또 뭐가 돼요? 정책이죠.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이게 정책이에요. 구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예시가 왜 나왔는지 알겠죠? A의 주장인 정부 영향력이 미미하다라는 것을 밝히려는 예이겠지. 의도, 개입한 정책이에요. 주식 가격은 예상 가능한 미래 이익을 감안한 공정한 평가 가격이었다. 이제 그 주가가 정부에 의해서 인위적인 인상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개입을 한 거니까 1단계 끝. 인과로 이어지겠지. 1단계. 다음 단계. 원인과 결과. 결과는 뭐예요?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버릴 것이다. 2단계. 팔았으니 어떻게 될까? 수요에 맞춰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3단계. 주가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 4단계로 끝. 조금 비겁하죠.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비겁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원래 가격으로 떨어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떨어진다라고 했으면 좀 더 우리가 편했을 텐데 올라간다 떨어진다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돌아온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물어볼게요. 이때 돌아온다라는 건 원래 가격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야? 원래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어느 쪽이겠어요? 떨어진다. 이쪽을 볼까요?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으니까 주가 올린 의도로 주식을 구입했어요. 근데 주가는 공정한 평가의 주가였고 주식 구입한 거는 정부가 인위적인 인상을 한 거야. 거듭말하지만 정부 정책이죠.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 보자는 거야. 근데 정부가 주식을 구입해버리면 주주들이 몽땅 갖다 팔아. 왜냐면 인위적인 인상을 한 거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위적 인상 다음에 주가 복귀. 인상 다음 복귀니까 이 복귀는 떨어진다는 뜻이겠지. 1, 2, 3, 4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나중에 정부가 A 항공 주식을 한꺼번에 팔려고. 그러면 여기랑 반대죠. 내놓을 경우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져 결국 주식은 원래 가격으로 또 돌아온다. 여기도 돌아온다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볼 때 또 매도하고 공급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일 테니까 주식 구입을 하지 않고 이번엔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 현상들은 반대로 일어날 것이고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주가가 복귀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인하, 매입, 공급이 더 적어지겠고 주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원래 가격으로 정반대 현상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흘러가서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복귀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마찬가지라는 말을 한 거지. 그래야 결론에
돌아온다라는 말이 통하니까요. 자, 어쨌든 결론은 돌아와요. 그러면 정부의 정책인 뭐냐면 이런저런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책의 영향력은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시장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어. 정부는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식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 뭘 3번씩이나 강조하고 그래. 그냥 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하다. 정부 개입해봤자 효과는 없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고요. 또 이 내용과 특히 이거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해서 여기요. 이 주주들이 분석해서 결정을 내렸고 신속히 조정한 결과 정부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들의 근거를 여기서 제시한 거죠. 따라서 1문단에서 제시한 주장 근거를 예를 들어서 제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합리적 기대 이론, 즉 A예요. A에서는 국민소득과 고용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잠깐 스톱. 저 도라는 한 글자로 보건데 이 내용은 거시경제학인가요? 거시경제학이 아닌가요? 아니어야죠. 측면에서 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미시경제학이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아요. 거시경제학이 아니면 미시경제학이다. 이런 식으로 비문학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이 거시경제학은 아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죠. 그래야지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과는 다른 분야인 거시경제학에서 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량경제학의 폐기를 주장하고요. 고용 증가를 위한 정부 각종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시경제학에서 이걸 폐기를 주장하고 정책 따위는 필요가 없다.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뭘까요? 계량경제학? 모르겠어요. 지문에 안 써있습니다. 써있으면 고맙겠지만 안 써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대로 가야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A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이어서 각자의 예측 판단을 새 정보에 따라 갱신한다고 본다. 이거는 따로 정리할 필요 없겠죠. 여기다 써있던 거니까. 합리적이고요. 새 정보로 계량하고요. 그런데 계량경제학, 여기 나온 그 말이죠. 계량경제학은 과거의 자료들을 모형에 집어넣어 미래 예측해. 따라서 이에 기반한 정부 정책은 효과 내기가 어려워. 그럼 계량경제학이 뭔지 여전히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과거의 자료로 예측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량경제학은 B의 입장과 비슷하네요.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니까. 여전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이유로 고용 증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쓸데없다. 예를 들어 또 얘가 등장해요.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가 불경기에 빠진다고 하자. 1단계 가정을 했어요. 자, 이건 다시 이쪽에 정리하겠습니다. 요 위의 내용은 앞에 나온 내용 그대로라 정리할 필요 없고 여기는 새로운 내용으로 보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업률이 증가했고요. 불경기예요. 이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총수요의 증가가 총생산의 증가와 고용의 증대를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가 총수요 증가 정책을 펼치면 경제가 쉽사리 불경기에서 탈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질문, 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A에 속해요? 아닌가요? A 편이다? A가 아니다.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아니다.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뭘까요? A의 최종 주장이 뭐야?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결론이 뭐라고 끝나요? 이렇게. 그럼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들은 A가 아닌 거지. A가 아닌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험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부가 총수요를 올리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불경기에서 탈출할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들은 A가 아닙니다. 잠깐 정지. 상식은 확인하고 가자. 불경기입니다.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야. 왜 정부가 총수요를 높이는 정책을 펴요? 이유가 뭐야? 주. 왜 그런 거야,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나는 왜를 물어봤는데 아저씨는 어떻게 하니 어떻게를 말하네. 뭐 어쨌든 연관이 있죠. 총수요를 높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죠. 수요를 높이려는 것이고, 수요라고 하는 건 재화를 구입하려는 걸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불경기예요. 사람들이 다 실업을 했고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죠. 고기를 사기는커녕 대충 뭐 야채나 쌀이나 감자 그런 걸로 밥을 끼니를 때워야 돼요. 따라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공장은 물건값을 떨어뜨려서 내놓아도 여전히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더 이상 사람들을 고용하기는커녕 유지도 어려워서 해고를 계속해. 해고가 이어지게 되면 지갑엔 돈이 더 없어질 테고, 돈이 더 없으니까 소비를 더 못하고, 소비를 더 못하니까 해고가 아니라 아예 공장 문을 닫아야 되고, 공장 문을 닫으면 더욱더 경기는 내려가겠죠. 이것이 실업과 불경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댐을 만들어, 도로를 깔아, 항구를 건설해. 그래서 큰 지식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급여를 주면 그걸로 수요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 공장이 다시 문을 열고, 공장이 문을 다시 열면 실업이 줄어들고, 실업이 줄어들면 또 수요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전통적인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는 정책의 흐름인 거죠. 문제는 A는 이게 효과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래? 자, A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요? 정부가 불경기 극복을 위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게 어디랑 통해요? 최신 정보로 예측한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이 이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이것이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 그래서 기업인들은 불경기 중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값을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춥니다. 야, 좀만 있어봐. 정부에서 금방 정책 펼 거야. 사람들 지갑에 곧 돈 돌아온다. 그때까지 기다려. 안 팔려도 어차피 팔아봤자 손해니까 그냥 기다려. 가격 그대로 유지시켜. 곧 우리가 유지시켜서 물건이 더 안 팔리면 정부가 더 빨리 정책을 펼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 정부에 의해 증가할 텐데 지금 불경기라고 떨어뜨리면 손해니까. 그러므로 정책 목표와는 관계없이 총생산량 증가도 안 일어나고 고용이 증가하지도 않게 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가속화할지도 모른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더 뛸 거니까요. 따라서 그 증거로서 A들은 말하기를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물가가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불경기가 와도 물가는 여전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슨 말이죠?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렇게 된 건 뭐예요? 경제 주체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세계대전 이후에는 불경기 올 때마다 경제 주체, 기업가나 가게 주인들이 정보를 알고 가격을 안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증거까지 돼가면서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 가격을 유지하면 결국 정부 정책은 실패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그럼 저거는 뭐에 대한 근거가 돼요? 2번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1번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다면 2번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저기 있는 거죠. 자, 그럼 뭐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A는 신속 단호한 정책처럼 보인다. 조금만 비문학 공부했어도 이런 식의 문맥이 나왔을 때 뒤집어질 건 아니죠. 이 이론에는 시장이 순식간에 수급 균형을 이룬다거나 모든 국민이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등등.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위태로운 가정이라는 얘기네요. 실제로 이 이론은 경제정책 결과에 대한 예측에서 다양한 한계 노출, 비판이 시작이 되죠. 이게 비판을 하는 학파가 등장하면 좋겠는데 학파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C라고 지금 A, B, C를 매겨야 되는데 C가 없어. A에서는 계속 A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할 테니까 그냥 여기다가 우리도 비판이라고 씁시다. 이름이 안 나오니까 별 수 없어요. 정부의 경제 팽창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정부의 총수요 억제 정책도 불경기를 몰고 오지 않는다고 했다. A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럴까요?
이 주장이 맞다면 정부가 감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시행한다고 할 때 실제 그 법안이 시행될 무렵에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뭐가 돼요? 여기 따지자면 이거죠. 정부의 계획과 정부의 정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 돼요? 여기 경제 주체들이 그 정보를 분석해서 자기의 정보를 예측 계량해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랑 통하는 거지. 따라 소비량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아니 그 점에 잠깐 또 스톱. 감세 조치 하면 경제 주체 중에 누가 웃어?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감세 조치 하면 기업하고. 기업만 웃어요? 가게도 웃죠. 왜냐면 당신들 부모님이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덜 낸 세금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자면 아직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이 국가로 나갈 돈이 내 지갑에 있으니까. 그럼 그것은 결국 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총수요 상승 정책과 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준 건 아니지만 내야 될 돈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돈 써? 뭐 소비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소비량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두 명 이름 안 중요하고 했더니 결과는 그 반대. 소비의 변동이 없다가 시행되고 나서는 소비가 급증한. 깨진 거죠. 이렇게 되겠죠. 합리적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던 것이다. 첫 번째 반례가 되겠습니다. 반례. 다음 두 번째 반례. 총수의 억제 정책이 불경기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80년과 81년에 총수의 억제 정책을 펼쳤는데 불경기의 늪에 빠졌고 7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연도 세 개는 굳이 왜 나왔을까요? 앞에 나온 이유와 여기 나온 이유를 따져보면 연도 세 개를 굳이 밝힌 이유가 있어요. 75년에 이미 같은 일을 겪었어. 그럼 80년과 81년에 이 일이 생겼을 때 경제 주체는 뭘 해야 돼?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불경기의 늪에 빠지는 그런 정부 정책의 효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이때 이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와 이때에 또 불경기의 늪에 빠진 것은 어쨌든 이 정책이 효과를 일으킨 거니까. 그렇다면 A의 이론은 틀린 게 되죠.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감세 조치를 했더니 A는 이렇게 예상했지만 이렇게 됐으므로 예상이 실패했고요. 이 정책도 마찬가지. A는 이렇게 예상했지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A가 틀렸다는 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달리의 두 가지로 얘기했고, 마지막 결론. 자, 비판자의 주장이 나온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증권시장에는 A가 매우 효과적이다. 이거죠? 증권시장. 여기 쭉. 이건 효과적인 게 맞아. 그러나, 하지만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거래 비용이 들지 않는 증권시장과는 달리 재화와 용역을 파는 거시경제학의 시장은 훨씬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대입되는 두 쌍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증권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거시경제학의 시장인 거죠. 그리고 증권시장의 특징과 거시경제학의 특징이 나열되기 시작해요. 증권시장의 특징은 이겁니다. 두 가지. 거시경제학은 단순하니까 좀 더 말해주겠죠. 노동자들은 주식을 팔듯이 쉽게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며, 이 글쓰기가 얼마나 친절하냐면 요 6글자는 필요 없어요. 안 써줘도 돼요. 굳이 써줬죠. 얘들이랑 비교하려고. 한 번만이 아니야. 또 써줘. 기업들은 주식을 거래하듯 그렇게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공장 문을 닫거나 새 공장을 짓지를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쪽은 이러한 특징이 있지만 이쪽은 그와 달리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두기, 해고하기, 폐업하기 등등이 얘만큼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두 시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시장에서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학도 이렇게 해라 라고 주장했는데, 저쪽에서는 이 시장과 이 시장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등등등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계약, 새로운 화제가 등장해요. 매우 큰 비중인데
바로 이 계약이 유동성과 유연성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건 질문. 시장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감소시킨다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고, 이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비문학 경제지문에서 유연성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유연하다, 경직적이다. 근데 이 용어는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가만 있어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현서가 나중에 네가 노동자가 되면 혹은 사장이 되면 둘 중에 뭐가 될 예정이에요? 모르겠어요. 아직 정직하다. 야, 진실하다, 현수. 자, 네가 노동자가 되었다고 치자. 아니다. 사장이 되었다고 치자. 그래서 회사 하나 열었는데 너희 회사의 제품이 3개월 만에 판매 신장률 1000%를 찍었어요. 어마무지합니다. 날개도 진짜 팔려요. 또 공장을 증축하고 사람도 막 고용을 했죠. 고용해서 월급 주면 신나잖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셈이 되니까요. 본인도 돈 많이 벌고요. 그 후 3개월 만에 유행이 꺼졌어. 그래서 매출 하락률 1500%를 찍었어요. 물건이 죽어도 안 팔려. 공장은 팔면 되겠죠. 신규 고용한 노동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월급 줄 돈이 없어요. 뭐 해고는 못하겠어? 현석이 마음 착해가지고 해고 못하면 네가 망해. 해고해야지. 자, 그러면 질문.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 따르자면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한 이 계약이 유동성과 유연성을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해고할 수 없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천신만고 그때 드디어 취업을 했어. 그래서 24개월 할부로 모닝도 한 대 사고요. 경차도. 그 다음에 30년 할부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내 집이 생겼어. 그러고 있는데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아. 그럼 망하는 거죠.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죠.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으면 사장은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제멋대로 공장 폐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킨단 말의 뜻이죠. 해고, 폐업 등을 자유롭게 하는 걸 최대한 낮추는 게 유연성이 감소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쉽게 해고하고 쉽게 폐업하고 개업하는 게 유연성이 늘어나는 거죠. 자, 경영자들이 합리적 기대, 주의해야죠. 여기 말하는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합리적이 아니라 A의 주장을 따르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A의 주장은 뭐지? 이거였어요. 이렇게 경영자들이 A처럼 합리적 기대, 즉 즉각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계약이 이들의 즉각적 행동 변화를 제한해. 친절하죠? 이 말까지 굳이 해줬어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말했으니까 이 말을 빼버려도 되는데 굳이 써줬어요. 만약에 이게 어렵게 낼 것, 우리가 흔히 뭐 이감식의 지문이었다면 이 말은 뺐을 거예요. 굳이 안 써줘도 되죠. 여기 말해줬으니까. 따라서 비판자들은 얘죠. 여기 합리적 기대 이론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하는가? 항상 합리적 기대하는가? 여기서 이미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거랑 이거랑. 둘째,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각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니라고 계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경제 주체가 기월 A처럼 움직이고 싶어도 제약을 거는 건 계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NO. 따라서 A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끝납니다. 펜 놓고 책도 보지 말고요. 칠판만 봐요. 칠판에 정리한 것만 봐. 화제가 뭐였냐? 합리적 기대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은 정부 개입과 정책 효과의 회의를 품었어. 두 가지로 주장을 펼쳤죠. 시장은 상황 변동을 즉각 수용할 수 있어. 늘 수급의 균형이 달성이 돼. 정부 끼어들지 마. 두 번째, 경제 주체는 항상 최신 정보로 자기 예측을 개량해. 따라서 신속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펼쳐도 경제 주체가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1번 주장의 근거는 밑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번 주장을 근거로 삼았어요. 빠르게 수급균형이 달성이 되니까 정부 정책을 펼쳐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주장의 근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실업률과 불경기를 예로 들면서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도 국민이 그 정책을 예상, 즉 경제 주체죠. 예상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따라서 정부 정책은 결국 효과가 없어요. 최신 정보를 개량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A가 이런 주식시장을 분석한 다음에 거시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라고 말해버린 거지. 비판자들이 나서가지고 거시경제학의 반례를 두 개 들었어요. 첫 번째는 감세 조치했는데 소비량이 정말 늘어났다. 두 번째, 총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더니 정말로 불경기가 되더라. 그러면 거시경제학, 주식시장이 아니라 거시경제학의 시장에서는 A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반례를 든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한 거지. 증권시장은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지만 거시경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 계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쉽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 즉각적 행동 변화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글의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출제 포인트는 어디가 되겠어요? 이 두 이론의 차이점을 물어볼 게 보나마나 뻔하고요. 두 번째, 이 예를 들었으니까 1번 주장의 예에서 하나, 그 다음에 2번 주장의 예에서 또 하나, 그런 다음에 비판자가 A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비판자와 A의 공격 포인트에서 또 하나, 두 시장의 차이점도 되겠죠. 많이 나오면 어휘까지 포함해 6문제, 적게 나와도 4문제니까 선지만 따져도 20개입니다. 그럼 20개 선지가 언급할 만한 내용들은 여기 충분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말고 여전히 칠판을 보세요. 자, 1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1번이라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1번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면 1번만 읽고 답을 고른 다음에 넘어가도 되느냐? 이건 의견이 다르죠. 사람마다. 내 의견은 어느 쪽이냐면 읽어라 입니다.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긴 해. 다만 좀 다른 것이, 나는 이 일에 내 생계가 달렸습니다. 틀리면 나는 이 일을 때려쳐야 되니까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읽어봐야 돼요. 또 하나, 나는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80분에서 내가 비문학을 풀기 위해 쓰는 시간은, 나도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들여서 푸니까, 그러면 한 40-50분은 비문학에 써요. 왜냐하면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어디가 나올지 점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요약문도 써보면서 풀기도 하니까 40-50분은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으로 화작문과 문학을 푸는데 별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1년째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지문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있어도 문제죠. 없어야지 사실. 그래서 지문을 안 읽으니까 빠르게 풀 수 있고 더 시간을 쓸 수 있지. 근데 당신들은 비문학에 그만큼 시간 쓸 수 없다면 이 정도로 명확한 답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겠다.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강요 안 하니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너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싶다면 읽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자,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분석해봤다. 잘못된 건 뭐냐? 자, 질문하면서 갈게요. 여기까지는 A예요, B예요? A의 근거야, B의 거야? 어디에 어울려? A와 B 중에 30년간 분석했다면 그럼 뭐겠어요? B겠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요거죠? 정부가 정책을 펼치려는 거예요. 그러자 경제 주체가 정책을 새로운 정보로 파악했고요. 각자 분석 판단했고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 행동을 취했어. 전부 다 A죠. 전부 A. 경제 주체, 분석, 새 정보, 새 행동. 결국 정부 정책은 망했어. 그럼 A가 맞았네. A 의견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선지를 봅시다. 여기까지. 저기서 여기까지. A의 의견이에요? B의 의견이에요? 빨리 말해. A야, B야? 정책에 쓸모 없다며. 그럼 A.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A이므로 A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년간
등등의 관계가 확인됐대. 아까 말했듯이 B인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은 항상 적절히 조절되어 공급 부족, 공급 초가 없어. 그건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A죠. B이므로 A이다. 아니죠. 그 다음 3번. 정부 정책에 맞추어 새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어. A죠. 사람들은 꾸준히 자신들의 모형을 최신의 것으로 개량한다. A입니다. A이므로 A이다. 답은 2번이겠네요. 틀린 거 찾는 거 맞나? 이거? 맞네요. 틀린 거. 그러면 뭐 2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에 새 정보로 파악하여 가짜 분석한다는 후 행동을 수정했어. A죠. 사람들은 모든 정보 분석에 기초하여 합리적 결정.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B인데 정책이 결국 실패했어. A네요. 따라서 과거 자료 이용을 촉구하는 계량경제. 계량경제학은 이게 맞죠. 함정을 파려면 이 중간에서 인과를 틀을 수도 있어요. 계량경제학이 최신의 것이냐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맞는 말이죠. 그래서 B로는 효과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A이다. 그러면 역시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두 정책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외적 증거를 하나 준 다음에 거기 맞춰 풀게 했고 함정은 뭘로 팠냐면 다 지문에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의 앞과 뒤에 인과가 틀어지게 함정을 판 거죠. 또 지문 속에 없는 말을 찾으면 틀려요. 다 있어 지문 속에. 다음 3번. A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과점에서 빵을 사요. 나랑 같은 사람인데 제과점에서는 35번 여기까지 반값에 빵을 팝니다. 어디? 가고 싶다. 단골인 A는 7시 정각에 도착해서 빵을 샀는데 A가 와봤더니 이미 5분 전에 다녀갔어요. 망했습니다. 질문. A에 따르면 A 이론에 따르면 이 회사원은 내일 어떻게 할까? 내일 아침에 5분 일찍 오거나 그죠? 아니면 딴 제과점 가거나 아니면 아침 식사를 딴 걸로 바꿔야죠. 집에서 먹고 오거나. B 이론에 따르면 어때요? B 이론은 이거에 의존하고요.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그랬어. 그럼 내일 아침에 이 회사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다시 와보겠죠. 에이 어제 하루는 뭐 그랬겠지 하고. 왜냐면 점진적 조정을 하니까. 아니면 뭐 1분 일찍 온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번 B와 달리 A에서는 다음 날부터 5분 일찍. A니까 맞는 말이고요. 다음 A와 달리 B에서는 더 저렴한 제과점을 탐색할 것. B는 아니죠. B는 똑같을 겁니다. 하루의 사례니까. 그 다음에 A와 달리 B에서는 어제까지 반복된 상황보다는 오늘 일어난 사건이 더 큰 의미. 오늘 일어난 사건, 즉 최신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B가 아니라 A일 거죠. 그 다음에 4번 B와 달리 A에서는 오늘 일어난 사건은 무시하고 어제까지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은 B죠. 과거의 정보에 더 어울리니까요. 5번 B와 A 모두 오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가를 오랫동안 확인한다. 그런 건 B에 어울리지만 A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각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역시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4번. 자, 여기 봐요. 칠판을 보고 풀 수 있어. 여기가 디귿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매도하면 정반대 현상이니까 주주들은 매입을 할 것이고요. 공급은 축소될 것이지만 결론은 똑같겠죠. 5개 중에 골라보세요.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것은 사들이니까. 왜냐면 정부가 가격을 내렸으니까 싸게 사야죠.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인 거 주식을 사려고 덤빈다. 매입. 이거랑 반대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함정을 판 거냐면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매입과 매도를 아까랑 똑같이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거기서 마찬가지라고 하면 문맥을 파악하고
또 마지막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매입과 매도, 공급의 확장과 축소 이것이 거꾸로 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주, 즉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반영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은 효과가 없다. 마지막 5번 리을의 입장. 이 사람이 리을이죠? 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는지 확인하면 이거는 굳이 안 풀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지문 다시 한번 직접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알 겁니다.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 얘기 해야죠. 여러분 생각에 이 지문과 가장 비슷하게 흘러간 기출 비문학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시장의 주체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못해서 시장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소재로 하고 있는 비문학 지문은 흔합니다. 경제 주체의 판단은 항상 올바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비문학 경제 지문 중에 이와 비슷한 걸로는 오버슈팅 지문이 있겠죠. 오버슈팅이랑 얘랑 뭐가 비슷해요? 오버슈팅은 왜 일어나? 환율과 물가 두 가지가 등장하죠. 환율은 단기에도 장기에도 신축적이에요. 물가는 장기에는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럼 오버슈팅은 왜 일어나요? 애초에 올라가는 환율에 추가로 물가가 역시 단기에도 올라갈 줄 알고 환율이 추가로 또 올라. 다시 말해 정상보다 더 오른 환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오버슈팅이죠. 그것 역시 경제 주체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평가원은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 덕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분석한 지문을 자주 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니까. 경제학의 주요 테마이기도 하고요. 평가원 지문의 출제 원리는 단순해. 일단 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다르지만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의 평소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문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뭐 공장에서 한계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수입과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문과 제일 상반이니까 T1반과 T2반은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고 나면 좀 더 까다로운 지문도 시간이 되면 한 번쯤 같이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원래 지문을 하나 두 개를 준비했는데 T2반 수업을 해보니까 이번 주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 비문학 수업 할 때가 되면 내가 추가 프린트를 좀 주고 같이 풀어보자고 할 거예요. 한 10분이나 15분을 주고요. 그러면 T1반 똑똑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알 수 있겠지. 기대됩니다.